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2월 6일 금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8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촬영을 하네요. 지난 일요일 날 촬영을 하고 금요일 돼서야 다시 자리에 앉아서 촬영을 하는데요. 그동안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 주는 매일 나가서 일하고, 오늘은 조금 어제 실어놨던 물건 내려주고, 월요일 날 창원 가는 물건 실어놓고 왔더니 일이 뭐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일찍 집에 일찍 끝났어요. 일이 한 12시 정도에 끝나서 뭐 시내도 갔다 오고 뭐 이것저것 좀 볼 일도 보고, 실은 오늘 그동안 ETF 주식을 제가 샀었는데 한 300만 원어치를 샀었어요. 샀었는데 수익률 90% 넘게 보고 270만 원 정도를 또 수익을 받더라고요. 근데 보고 이제 5천, 주가지수 5천이 넘어간 걸 보고, 여기에서 지금 요즘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뭐 5천이 무너졌다가 5,300까지 올랐다가 막 이러는데, 주가 지수는 아마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이제까지처럼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고, 좀 더 안전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걸로 삼성전자 주식을 갈아탔습니다. 갈아타면서 또 많이 또 한 70만 원 정도 더 투자를 했는데요. 아무튼 뭐 그러고 밥 먹고, 그 전에 저 시내 나가서 장도 보고 볼 일도 좀 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네요. 자, 그랬고요. 이번 주에 뭐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이제 설 연휴라 그거 생각하면서 이번 주 다음 주는 이제 열심히 일하자. 주중에 쉬지 말고 어차피 설 연휴 때 쉴 테니까, 그런 생각으로 계속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공부를 못하고 앉아 있으니까 좀 서글픈 생각도 들더라고요. 좀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괜히 책을 많이 사기도 했습니다. 괜히라기보다는 막 이렇게 오히려 책 사는데 더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공부하다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책들을 정보를 찾아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들도 좀 사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은 뇌의 진화, 시인의 출현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 유전자. 이 책이 지금 이 미디어북을 하고 있는 뇌의 진화 신의 출현, 이 책을 읽다가 참고 도서 찾아보면서 알게 된 책인데요. 상당히 괜찮은 책인 것 같아서 중고로 샀습니다. 중고로 샀는데 새 책값은 22,000원인데 11,000원인가 주고 샀습니다. 중고치고는 꽤 비싼데요. 종교 유전자, The Pace Instinct. 자, 진화 심리학으로 본 종교의 기원과 진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뇌의 진화, 신의 출현과 괴를 같이 하는 그런 책입니다. 니콜라스 웨이드 지음, 이용주 옮김, 아카넷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저자 소개가 있는데요. 니콜라스 웨이드, 영국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 출신으로 네이처 부편집장을 거쳐 사이언스에서 과학 전문 기자로 활동했다. 1981년부터 뉴욕 타임스에서 과학기술 및 의학 부분 논설위원,
과학 부분 에디터로 일했으며 현재는 과학 전문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진실을 배반한 과학자들 외에 동특이전 등을 저술했다. 네, 그래서 이 뭐 전문 학자, 전문 학자, 전문 연구 과학자, 전문 학자가 출신은 아니에요. 근데 글 쓰시면서 그 주제를 과학으로, 그러니까 과학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책이 내용이 좋다라는 평가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오히려 읽기가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옴기니에 대해서도 읽어봐야 되는데요. 옴기니 이용주 서울대학교와 프랑스 고등연구원에서 종교학과 중국학을 공부했으며 서울대학교에서 주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에서 철학 및 비교종교학을 가르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생명과 불사, 포박자 갈홍의 도교 사상 뭐 등등이 있고, 이분도 그러니까 옴기니도 전문적인 종교 쪽에, 종교와 철학 쪽에 연구를 하고 있는 전공자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가더라고요. 자, 어디 목차 차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종교의 본질. 종교의 본질, 종교적 신앙의 사회적 성질과 개인적 성질, 종교의 정의, 종교의 문화적 발전. 제2장 도덕적 본능, 도덕적 직관과 노면전차 문제, 도덕적 감정의 기원, 인간의 도덕성. 제3장 종교적 행동의 진화, 종교의 보편적 특징, 종교적 행동과 유전학, 남성의 지배로부터 평등주의로, 종교와 초자연적 존재, 부담과 신호 보내기, 종교는 적응인가 아니면 단순히 진화의 부산물인가, 종교적 행동과 집단 선택, 종교적 행동은 어떻게 출현했는가. 네. 4장 음악과 춤, 트랜스, 음악, 언어, 신앙, 신과의 교신. 제5장 인류 조상들의 종교, 쿵산족의 의례와 치유의 춤, 안다만 섬 주민들의 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종교, 인류학자와 종교의 기원. 제6장 종교의 변용, 오악사카 분지에서의 종교적 변용, 구세계에서 원시 종교의 소멸, 황홀경 종교와 제도 종교의 투쟁, 초자연적 존재의 해석. 제7장 종교의 나무, 유대교의 기원, 기독교의 발흥, 기독교의 형성, 이슬람의 기원, 이슬람의 성립에 대한 대안적 가설, 종교의 경계선. 제8장 도덕, 신뢰 그리고 거래, 초기 사회에서 종교와 거래, 종교와 신뢰, 종교와 경제, 종교 없는 도덕. 제9장 종교의 생태학, 출산율의 조절, 종교에 의한 인구 규모의 조정, 종교는 언제 잘못되는가, 자연 자원의 관리, 전쟁의 사이클. 제10장 종교와 전쟁, 전쟁을 위한 종교, 만족을 모르는 전쟁 기계, 군사훈련과 종교, 종교와 전쟁의 원인. 11장 종교와 국가, 청교도의 창설, 종교시장, 미국의 시민종교, 세속화와 성스러운 문서, 문명 간의 분열과 종교. 12장 종교의 미래, 참고문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방향의 선상에 일치하는 그런 책입니다. 예, 잘 고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디어북 오늘 미디어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옛
호모사피엔스 가로치고 네안데르탈인 공감하는 자. 자, 인용입니다. 인간은 크게 선해지려면 다른 사람의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의 입장에 자신을 놓아야 한다. 자신이 속한 종의 고통과 기쁨이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 퍼시 비시 셀리 시의 옹호 1821년. 예, 좋은 말입니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인격적으로 크게 성숙한 사람들이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부처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인 것 같아요. 예. 자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비라는 게 뜻이 그 속 의미가 중생들의 고통을 함께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뜻인 것과 그 뜻과 일맥상통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문입니다. 생존한 기간으로 따지면 호모 엘렉투스는 지구상에 살았던 호민인 중에서 가장 성공한 종이었다. 그들은 우리 종이 지금껏 살아온 기간보다 약 15배나 오래 생존했다. 그들의 성공과 광범위한 지리적 분포를 고려할 때 호모 엘렉투스가 적어도 70만 년 전부터 몇몇 다른 호민인 종으로 진화하기 시작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흔히 이들을 한데 묶어 옛 호모사피엔스 가로 열고 혹은 고 호모사피엔스 가로 닫고 라고 통칭한다. 이 호민인 집단의 일부 성원은 궁극적으로 현생 호모사피엔스가 되고 신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새로운 인지적 대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이 호민들은 지리적으로 어디 거주했는지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유럽에 살았던 이들은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와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가로 열고 네안데르탈린이라고 불린다. 스페인에서 나왔고 연대가 약 43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몇몇 표본들은 두 종의 특징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아프리카에 살았던 이들은 호모 로데시엔시스라고 불리는데 최근에 또 다른 종이 발견되었다. 인도네시아에는 호모 플로렌시스라고 명명한 유명한 집단이, 시베리아에는 데니소바인이 있었다. 유전적으로 네안데르탈린의 자매 집단인 데미소바인은 네안데르탈린을 수적으로 능가했으며 상호 교배했다. 또 우리는 현생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나 동쪽으로 이동한 약 6만 년 전에 데니소바인과 교배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오늘날의 말레이시아인,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파푸아 뉴기니 원주민의 유전체에서 데니소바인의 DNA가 발견되었고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유전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른 옛 호모사피엔스 종들도 거의 확실히 존재할 것이다. 가장 유명한 옛 호모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린이다. 그들은 고고학적 조사의 대다수가 이루어진 유럽에 살았고 또 고인돌 가족
플린스톤으로 영구히 박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약 23만 년 전에서 4만 년 전까지 살았다. 네안데르탈린의 주거지가 가장 많이 집중된 지역은 현재의 프랑스 남부지만 그들은 서쪽으로 웨일스부터 동쪽으로 우즈베키스탄과 시베리아까지 듬성듬성하게나마 널리 퍼져 있었다. 네안데르탈린이 그들의 조상 호모 엘렉투스처럼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로 이동했다는 증거나 아프리카에 살았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네안데르탈린의 DNA에 대한 연구는 그들의 전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시사한다. 제가 알기로 우리 현생 인류의 유전자 DNA의 약 2% 정도를 구성하고 있다고 네안데르탈린 유전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네. 네안데르탈린의 인상적인 신체 특징은 평균 1480 입방센티미터에 달하는 큰 뇌로 평균 1350 입방센티미터인 현생 인류보다도 더 크다. 150만 년 전 무렵 호모 엘렉투스는 뇌 용량이 평균 1000 입방센티미터에 다다랐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호모 엘렉투스에서 네안데르탈린이 진화한 뒤 네안데르탈린의 뇌 용량은 급격히 증가했다. 스탠퍼드 대학의 인류학자 리처드 클라인이 지적한 옛 호모사피엔스의 뇌 용량은 20만 년 전에 현대의 혹은 현대에 근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랬군요. 네안데르탈린과 호모사피엔스가 그들의 예술품을 비교한 걸 공부한 적이 있었죠. 그 인류의 위대한 여정 배철헌 교수님의 썼던 그 책을 읽었었죠. 거기서 나왔는데 아무래도 네안데르탈린도 꽤나 정교하게 조각품이 있었지만 아주 정말 정말 인간적인 아무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현생 인류에 정말 더 가깝게 그 정도의 작품이 나온 거는 호모 사피엔스였어요. 네안데르탈린은 약간 좀 더 조잡한 수준이었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랬었죠. 네안데르탈린의 키는 평균 165cm. 오, 크네요. 몸무게는 약 84kg. 으로 호모 엘렉투스보다 체격이 상당히 컸다. 현대의 에스키모인과 유사한 그들의 강한 상체 근육 조직과 짧고 다부진 체형은 추운 유럽 기후에 유리했을 것이다. 그들은 여름에는 동물떼를 쫓아 이동하다가 본거지로 돌아와 대부분 동굴에서 겨울을 났다. 당시의 유럽은 오늘날보다 추웠으므로 온기를 얻기 위해 분명 불과 동물 털가죽을 광범위하게 활용했을 것이다.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옛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옛날 미개인이라 그러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원신, 네, 옛날 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크로마뇽이라는 책. 이것도 지금 크로마뇽이라는 책에서 인용을 한 것 같은데 이 크로마뇽이라는 책도 그러니까 번역이 돼 있어요. 지금 찾아보고 제가 중고책으로 구입을 하려고 장바구니에 담아놓긴 했는데 네,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은 탁월한 사냥꾼이었다.
그들은 호모 엘렉투스가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된 석기, 골각기, 무기를 사용했다. 일례로 석기를 제작할 때 거의 100만 년간 사용되어 온 주먹도끼 기법 대신 사전에 계획한 크기로 타격면에서 격지를 떼내는 르발루아 기법을 도입했다. 이런 기법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도 각기 독립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들의 창은 네안데르탈린의 혁신으로 알려진 것들 가운데 정점으로 올림픽 경기용 투참만큼이나 우아하게 균형 잡혔다고 평가된다. 이 창도 전에 그 인류의 위대한 여정에서 사진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예. 그들은 이 창으로 무리동물을 사냥했다. 무리 짓는 동물은 주로 단백질로 구성된 네안데르탈린 식단의 주 공급원이었다. 많은 경우 사냥은 집단으로 행해졌고 들소와 매머드 떼를 절벽으로 몰아 떨어뜨리는 등 협력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물고기와 새를 잡기도 했다. 물고기와 새를 잡기도 했다. 사냥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는 거죠. 주표시에 네안데르탈린이 석기 제작에 활용한 방법을 보통 르발루아 기법이라고 한다. 뇌가 크고 세련된 사냥 기술을 보유했는데도 네안데르탈린의 문화는 놀랄 만큼 정체되어 있었다고 널리 여겨진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인류학자 브라이언 페이건에 따르면 그들에게는 혁신이 없었다. 그들을 수만 년간 지탱해준 협소한 레퍼토리의 원시 기술뿐이었다. 그들은 거의 20만 년이나 대형 동물을 사냥했는데도 작살이나 활과 화살 등의 무기를 발명해내지 못했다. 뇌 크기만 놓고 보면 네안데르탈린은 컴퓨터를 만들고 달로 날아갔어야 했다. 뇌 크기와 생활 방식의 이러한 괴리에 고고학자들은 어리둥절해했고 영국의 언어학자 데릭 비커턴은 이를 뇌와 문화의 부조화라고 규정했다. 고고학 기록을 볼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들의 기술이 거의 상상도 못할 만큼 단조롭다는 것이다. 정체가 아주 오래된 모양이군요. 최근 들어 일부 연구자들은 네안데르탈린의 문화가 전통적으로 묘사되는 것처럼 그렇게 정체되어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네안데르탈린이 이미 20만 년 전에 황토를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황토는 몸을 장식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곤충을 쫓거나 가죽을 무두질하거나 석기를 나무 손잡이에 접착시키는 등 다양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황토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을 장식용으로 썼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네안데르탈린이 거주했다고 여겨지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동굴에서 황토 얼룩이 묻은 바다 조개 껍질이 나왔다는 보고도 2건 있었다. 또 네안데르탈린이 독수리, 매, 백조 같은 대형 조류의 날개뼈나 독수리의 발톱을 수집했다는 증거도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들이 장식용으로 쓰려고 깃털을 수집했다는 견해를 제시했지만 뼈와 발톱은 일종의 도구로 쓰기 위해 수집했을 수도 있다. 끝으로 네안데르탈린이 거주했다고 여겨지는 지브롤터의 한 동굴 속 바위에서 적어도 3만 9천 년 전에 새겨진
교차선 몇 개를 발견했다는 보고가 있다. 이런 발견들은 네안데르탈린의 인지 능력에 대해 계속되고 있던 뮤안의 논쟁에 다시금 활기를 불어넣었다. 자, 전에 읽었던 인류의 위대한 여정. 어디 갔냐? 아이고. 쉬는 시간에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류의 위대한 여정. 네안데르탈린의 돌봄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 그들이 적어도 가끔은 사망한 동료 호미닌을 매장하는 관습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7만 5천 년 전에서 3만 5천 년 전에 네안데르탈린이 의도적으로 조성한 무덤이 20개 유적에서 최소 59기가 발견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프랑스 남서부에 있다. 매장된 시신 대부분은 몸을 잔뜩 웅크린 채로 안치되어 있는데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상징적인 가로열고 어쩌면 종교적인 의미를 띈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구덩이를 더 작게 파려는 순전히 실용적인 이유로 시신의 몸을 굽혀서 매장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고고학자들도 있다. 혹자는 네안데르탈린의 매장이 내세에 대한 믿음을 시사한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하지만 단순히 하이에나나 곰 같은 맹수가 시신을 뜯어먹지 못하게 하려고 망자를 매장한 것일 수도 있다. 브라이언 페이건이 지적했듯이 네안데르탈린의 매장은 시체를 처리하는 편리한 방법, 육식 동물이 자주 드나드는 동굴에 거주한 사람들에게는 특히 겨울철에 필수적인 방어 전략이었을 수도 있다. 이언 테더솔은 이러한 행동이 보여주는 개인 간 애착의 강도가 적어도 그 이전의 것들을 능가한다. 매장된 이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그 어떤 필요와도 무관하게 오직 정서적 이유에서 우러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네안데르탈린의 매장에 대한 논쟁을 요약했다. 네안데르탈린의 매장에 대한 논의는 5장에서 다시 할 것이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시신을 매장했다는 건 가장 큰 이유가 다른 야생동물들에게 그 시신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그때 당시에 무슨 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돌도끼 정도의 도구밖에 없었는데 나무 정도를 이용하거나 하면서 힘들게 땅을 깊게 파서 매장을 했다는 건 그만큼 정서적으로 그 망자, 죽은 자와 유대감이 있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자, 잠시 쉬었다가 전에 읽었던 인간의 위대한 여정 좀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오.
예, 쉬고 왔습니다. 자, 인간의 위대한 여정 가지고 왔는데요. 네안데르탈인. 예, 이게 전에 네안데르탈린이 만든 조각품, 인간의 얼굴 영상 였습니다. 자, 101조. 마음이론. 타인을 보살핀다는 것은 정서적 관점을 타인과 공유하는 능력, 다시 말해 타인과의 공감 능력을 시사한다. 공감은 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타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아는 능력을 요구한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마음 읽기 혹은 마음 이론이라고 부른다. 마음 이론은 타인의 행동이 생각, 감정, 믿음 같은 내면의 상태에서 촉발된다는 이해다. 마음 읽기, 마음 이론. 네. 단지 타인의 물리적 존재와 의도를 인식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능력은 모든 초기 호미닌과 많은 동물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개와 늑대의 위협적인 알파 수컷에게 복종할 때 개와 늑대가 위협적인 알파 수컷에게 복종할 때처럼 말이다. 이와 달리 마음이론은 실제로 다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다. 우리는 남이 하는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얼굴 표정, 시선, 자세, 움직임을 관찰함으로써 타인의 마음을 읽는다. 단어의 정의상 우선 자아인식이 발달하지 않고서는 타인에 대한 인식이 발달할 수 없다. 나의 참조점이 되는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면 타인의 생각과 감정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요즘에 과학 관련 이제 채널을 좀 보는데 거기에도 나왔습니다. 니콜러스 험프리가 기술한 대로 우리는 나 자신이 되는 게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처럼 되는 게 어떤 건지를 상상할 수 있다. 예. 그 거울 실험만 해도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이라고 인식하는 동물이 굉장히 적다고 해요. 침팬치, 원숭이, 그리고 돌고래, 고릴라, 돌고래, 그다음에 그 정도라고 합니다. 예. 아동 발달 연구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인식은 4세 무렵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11세 무렵까지 계속된다. 앞장에서 서술했듯이 아동의 타인에 대한 인식은 2세 무렵 자아인식이 출현한 이후에 발달한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심리학자 크리스 플리스와 이 분야의 뛰어난 연구자들 중 한 명이 정의한 바에 따르면
마음 이론이란 타인에게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믿고 그러한 타인의 마음의 내용물 가로 열고 타인의 지식, 믿음, 욕망 가로 닫고 이라는 관점에서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다. 예. 그렇죠. 좋네요. 예. 셀리 앤 테스트는 아동에게 마음 이론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활용되는 표준 시나리오다. 그림이나 인형을 이용하여 아이에게 다음의 장면을 보여준다. 방 안에 셀리와 앤이 있고 그 옆에 공, 덮개로 덮인 바구니, 뚜껑 닫힌 상자가 있다. 셀리가 공을 바구니 속에 넣어놓고 방을 나간다. 셀리가 나가자 앤이 덮개가 덮인 바구니에 있던 공을 상자 속으로 옮겨놓고 뚜껑을 닫는다. 그런 다음 셀리가 방으로 돌아온다. 여기서 아이에게 이렇게 묻는다. 셀리가 공을 찾기 위해 어디를 들여다볼까? 아이는 공이 상자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이 질문에 옳은 답을 내놓으려면 셀리는 앤이 공을 상자로 옮기는 걸 못 봤으므로 공이 바구니 속에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품고 있다는 걸 아이가 이해해야 한다. 이것을 1차 순위 마음이론이라고 한다. 다음 장에서 기술하겠지만 마음이론 시나리오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다시 예. 4세 이전의 거의 모든 아동은 셀리가 상자를 뒤져볼 것이라고 대답한다. 이 연령대 이전의 아이들은 자신이 아는 것과 남이 아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사우스웨스턴 대학 루이지애나의 심리학자 데니얼 포비넬리와 크리스토퍼 플린스는 이러한 곤란을 다음과 같이 예시했다. 재밌는 실험이네요. 자, 예를 들어 3살 먹은 여자아이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뒤 거북이 그림을 아이의 시점에서 똑바로 보이고 당신의 시점에서는 거꾸로 보이게끔 놓아보자. 아이는 당신이 거북이를 볼 수 있다는데 쉽게 수긍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눈을 가린다면 아이는 이제 당신이 거북이를 볼 수 없다는 걸 쉽게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시점에서 거북이가 다르게, 즉 거꾸로 보인다는 걸 아이에게 이해시키기란 당신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무척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아이는 비록 두 사람이 같은 대상에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가로 열고 혹은 주목하고 가로 닫고 있더라도 이 대상에 대한 두 사람의 정신적 표상은 상당히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그 이해를 서슴없이 드러낼 것이다. 3세에서 4세로 넘어갈 때가 이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군요. 4세 무렵 아이들은 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는 능력을 얻기 시작한다. 이제 아이들은 셀리가 공을 바구니에 넣었고 공이 바구니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셀리가 바구니를 먼저 뒤져볼 것이라고 대답한다. 아이에게 손위 형제자매가 있거나 부모가 아이와 대화할 때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인지기능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경우에는 좀 더 이른 연령대에 마음이론을 획득한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소설 읽기가 성인의 마음 이론 기술을 증진시킨다는 연구는 마음 이론의 획득이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추가 증거다. 네. 소설도 많이 읽어야겠네요. 가끔 저도 이 시간에 소설을 읽곤 하는데요. 어떻게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동물에게도 마음 이론이 있을까? 여기서 사람이 아닌 동물도 타인의 생각을 인식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동물은 그러지 못한다고 여겨진다. 일례로 새끼 토끼는 공중에 뜬 독수리를 보고 숨으려고 하겠지만 이는 토끼가 독수리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독수리가 배고플 것이라고 추측했기 때문이 아니라 본능적인 행동이다. 코끼리들이 다른 코끼리에게 공감한 듯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이 관찰되었지만 이것이 마음 이론을 나타내는 건지는 불분명하다. 한 사례에서는 수컷 코끼리가 죽어가는 동료를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려고 애쓰고 마실 물을 가져다 주면서 몇 시간 동안 보살피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코끼리 새끼가 물에 빠지자 대장 암컷과 다른 암컷 성체 코끼리들이 호수로 들어가서 새끼를 구조했다. 그들은 새끼 양옆에 서서 엄니와 코로 새끼를 들어올려 안전한 기슭으로 옮겨 놓았다. 글쎄요, 이런 게 마음이론의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 보면 막 어미 들소가 맹수들에게 새끼 들소를 보호하려고 막 싸우고 이러는 모습도 보기도 하는데요. 자, 개코 원숭이는 어느 정도의 자아인식을 지닌 듯 보이지만 마음이론은 없는 동물의 예다. 그들은 나와 내가 아닌 것을 뚜렷이 구분하고 자신을 모계 무리와 강하게 동일시한다. 그들은 자기 무리의 위계서열을 기억하고 자신과 무리 내 다양한 성원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또 복잡한 사교 기술과 의사소통 기술을 지녔다. 하지만 이들을 광범위하게 연구한 연구자들에 따르면 개코 원숭이는 다른 개코 원숭이가 알거나 느끼는 바를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개코 원숭이의 마음이론은 다른 동물의 의도에 대한 어렴풋한 직감이라고 기술해야 가장 정확할 것이다. 아직 우리는 개코 원숭이가 다른 개코 원숭이를 목표, 동기, 호불호를 지닌 의도적 존재로 암묵적으로라고도 여긴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 예. 저는 근데 우리 정견이가 보면은 제 마음을 좀 이해하는 게 있다고 저는 보여지던데 왜 그러냐면 이 녀석이랑 장난을 치다가 이놈이 가끔씩 제 손을 이렇게 깨무는 건 아니고 강하게 이빨을 부딪히는 정도의 깨무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부딪히는 정도의 장난을 치는데 그때 자기가 좀 심하게 좀 세게 부딪혔다 싶으면 미안하다는 듯이 이렇게 핥아줘요. 혀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그래서 이놈이 상대방의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대형 유인원이 타인의 생각을 인식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침팬지와 고릴라가 타인을 속일 수 있다는 건 잘 알려져 있다. 제인 구달과 기타 영장유학자들은 침팬지가 먹이 등을 독차지하기 위해 다른 침팬지를 일부러 속여 넘긴 사례를 여럿 기술했다. 또 침팬지가 곤란에 빠진 듯 보이는 다른 침팬지를 도운 사례들도 기술했다. 침팬지가 공감 비슷한 것을 인상적으로 보여준 사례들을 들어보자. 시카고 동물원에서 3살짜리 남자아이가 야외의 고릴라 우리로 추락하여 의식을 잃자
자기 아이를 업고 있던 한 암컷 고릴라가 떨어진 남자 아이를 안아 들어 우리 출입구까지 데려왔고, 덕분에 동물원 직원이 아이를 받아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었다. 이 사례는 전에 내 안의 유인원에서 공부했었죠. 표시가 있으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제인구달. 이 사례는 그러니까 내 안의 유인원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팬지 이름이 뭐였더라? 세라였나? 아무튼 뭐 이 침팬지가 대통령이 언급하기도 하고 미국에서 아주 큰 사랑을 받게 됐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진정한 마음 이론을 보여주는 것일까? 아니면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가로 열고 일례로 내가 X를 하면 그가 Y를 해서 내가 바나나를 많이 받게 될 거라는 식으로 가로 닫고 학습된 행동일까? 이 질문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지만 침팬지와 어쩌면 다른 대형 유인원이 마음 이론적 요소들의 시초 혹은 그것의 조짐을 지녔거나 마음 이론의 결정적 경계에 맴돌고 있다는 데까지는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듯하다. 한 연구 그룹은 지금까지의 발견을 이렇게 요약했다. 우리는 침팬지가 타인의 심리 상태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확실히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분명한 건 침팬지가 사람처럼 완전히 발달한 마음 이론을 지니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 그룹은 침팬지가 마음 이론을 획득했다고 가정했다가 이를 부인한 뒤 최종적인 결론은 재기발랄하게도 침팬지들에게로 떠넘겼다. 인용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런 행동을 엮어서 우리 목표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할 새롭고 생산적인 전략을 짤 수 있는 심리 체계를 당신들과 공유하고 있어요. 우리의 감정과 버릇과 반응이 당신들과 아주 비슷한 것도 사실이고요.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객관적 관점을 부여하는 자아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마음 이론이 있다는 당신들의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죠? 우리도 당신들처럼 자아 타자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왜 그렇게 절실히 믿고 싶어 하는 거죠? 어쨌든 지난 500만 년간 뇌 크기를 3배로 키운 건 우리가 아니라 당신 내 계통이었어요. 행동을 매개하는 관찰 불가능한 마음 상태가 있다는 개념을 구성한 것도 우리가 아니라 당신 내 종이었고요. 그러니까 까마득한 옛날의 행동 패턴을 심리주의적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당신들이에요. 우리한텐 생전 떠오른 적도 없는 관념이라고요. 마음이론이 손상되었을 때 짐작건대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생각하는 능력, 마음이론은 이 기술을 획득한 모든 호미닌 종에게 큰 진화적 이점을 제공했을 것이다. 일례로 식량 획득의 측면에서 마음이론을 갖춘 사냥꾼은 다른 사냥꾼들이 활용해온 전략에 대해 생각하고 더 큰 성공을 거둘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마음이론을 갖춘 전사는 적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를 아마 더 잘 예측했을 것이다. 마음이론을 갖춘 상인은 물건을 파는 쪽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을 더 정확히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재생산의 측면에서 마음이론을 갖춘 남녀는 파트너를 유혹하는 데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았을 것이다. 실제로 유혹의 기술 그리고 자기 유전자의 전달은 상대가 뭘 생각하고 원하는지에 대한 생각에 부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생 호모사피엔스인 우리는 타인의 생각에 대한 인식을 얻기 이전의 호미닌이
어떠했을지 상상하기가 매우 어렵다. 타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알고 믿고 갈망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인간이 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자 영화, 연극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TV 코미디와 연속극을 비롯한 일상적 가십과 오락의 본질이다. 또한 타인의 생각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공감도 있을 수 없으므로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인식은 공감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모듈로 이루어진 뇌에서 신경학자 리처드 레스탁은 이마 앞껍질의 손상이 타인에 대한 인식을 손상시켜서 내가 보기에 우리의 가장 진화된 정신 능력,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결여된 거의 인간 이하의 기능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죠. 옛날 1900년대 초인가 아무튼 미국 철도 노동자가 쇠막대기가 이렇게 통과를 해가지고 이렇게 통과했나? 아무튼 여기 뇌를 이렇게 앞쪽 뇌를 뚫고 이렇게 관통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이후로 성격이 굉장히 포악해지고 난폭해지고 술과 약물에 쩌들어 일찍 사망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굉장히 온순한 성격의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한 인식이 손상된 몇몇 인간 상태가 존재한다. 이 중에서 선두는 자폐증이다. 자폐증 환자는 다른 사람이 뭘 알거나 기대하는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죠. 거기 나오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거기에 나오죠. 아주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자폐증이라는 게 뭔지 저는 좀 이해도가 높아졌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잘 만들었던 드라마였어요. 내용도 참 좋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한 인식이 손상된 몇몇 인간 상태가 존재했고요. 자폐증이다. 영국 심리학자 사이먼 베런 코어는 자폐증 환아의 이러한 결함을 신맹이라고 지칭했다. 자폐증 환아에게 셀리엔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는 이러한 결함의 예를 보여준다. 일반적인 4살 아이의 85%는 셀리가 N이 공을 옮겨놓은 상자가 아니라 자기가 공을 넣어둔 바구니를 뒤져볼 것이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자폐증 환아 중에 올바로 대답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그들은 셀리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셀리가 잘못된 믿음을 품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자폐증은 이마 앞껍질을 포함한 몇몇 뇌 영역의 손상으로 초래된다고 여겨진다. 역시 전전두엽에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완전한 손상은 아니고 부분적인 손상 정도 되겠죠. 완전한 손상. 특히 자폐증에 잘 걸릴 위험이 있는 그 그 관찰군이 제 기억이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40세 이후 40세 이후에 노산으로 낳은 아이들 중에 자폐증 환자가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타인의 생각에 대한 인식이 손상된 또 하나의 인간 상태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다.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개인은 공감 능력이 없고 흔히 범죄 행동을 저지르며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런 개인에 대한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앞뒷다발, 섬옆, 아랫마루 영역을 포함한 여러 뇌 영역의 이상이 관찰된다. 이마 앞껍질이 사고로 손상되었을 때도 타인에 대한 인식이 손상될 수 있다. 1848년 철봉이 이마엽을 관통한 피니어스 게이지의 예는 주로 인용되는 고전적 사례이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얘기입니다. 철봉이 이마 여기를 뚫고 지나갔다. 사고 이전의 게이지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사고 이후의 그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무감하고 상스럽고 저속하고 거칠고 점잖은 이들은 그가 어울리는 부류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천박한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하지만 게이지의 후년에 대한 좀 더 최근의 정보들은 그의 행동이 흔히 묘사되어 온 것만큼 극심하게 변하지 않았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과거에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행해진 옆절개술과 같은 이마 앞 겉질의 의도적 손상 또한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인식의 저하를 초래하곤 했다. 이런 사람들은 눈치가 없어서 자기가 한 말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신경도 안 쓰는 듯 보이며 때로는 충격적일 만큼 조심성이 없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묘사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예의범절, 아니 도덕, 윤리 이런 게 우리 인간 뇌, 특히 이 전전두엽 앞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게 참 뭐랄까요? 어찌 보면 매우 간단한 일처럼 보여요. 근데 결과는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허무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 호모사피엔스의 뇌 돌봄 행동에 기초해 볼 때 네안데르탈린과 아마도 옛 호모사피엔스의 다른 종들이 마음 이론을 발달시켰을 가능성은 다분해 보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뇌는 그 선조들의 뇌와 어떻게 달랐을까? 그들의 두개골에 대한 연구에 기초할 때 네안데르탈린의 뇌는 호모 엘렉투스의 뇌보다 현저히 컸을 뿐만 아니라 그 형태도 달랐음이 분명하다. 특히 영국의 인류학자 크리스토퍼 스트링어에 따르면 네안데르탈린의 뇌는 뇌 두께가 더 좁아지고 마루엽이 확대되었다. 다른 연구자들도 네안데르탈린의 뇌가 마루 영역의 인상적인 발달을 보여준다고 인정한다. 마루 영역. 최근 인간이 다양한 마음이론 과업을 수행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뇌 영상 연구들이 행해졌다. 피험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뇌 활동을 평가해 보았다. 어떤 사람이 방금 은행을 털고 도망가다가 장갑 한 짝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가 은행 강도라는 것을 모르는 한 경찰이 그가 장갑을 떨어뜨린 걸 보고 잃어버린 장갑을 주워줄 생각으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자 강도는 두 손을 들고 자기가 강도라고 자백했습니다. 질문: 강도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연구들의 결과는 피험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냐, 믿음이냐, 욕망이냐, 감정이냐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뇌 활성화 패턴은 도판 3-1에 확인되듯 놀랄 만큼 일관성을 보인다. 여기에는 관자마루 이음부, 특히 이마엽의 부위들 가로 열고 앞 뒷다발, 섬옆,
이마극, 안쪽 이마 겉질이 포함되어 있다. 관자마루 이음부는 아래마루 소옆 그리고 이에 인접한 뒤위 관자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부학적으로 이 두 영역은 놀랄 만큼 유사하여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관자마루 이음부에서 마루 겉질과 관자 겉질의 경계를 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동의한다. 위관자 영역의 뒤쪽 부분은 주로 좌측에 위치한 베르니케 언어 영역과 광범위한 연합 껍질을 포함하기 때문에 특히 흥미롭다. 따라서 뇌의 이 부위는 타인의 말을 해석하며 인접한 연합 껍질에서는 이러한 타인의 말을 그 화자에 대해 알고 있는 다른 사실들 등의 더 폭넓은 맥락에 놓고서 본다. 이것이 타인의 마음을 읽는 일의 본질이다. 지속적으로 발달한 백질론은 진화하는 호미닌의 마음 이론을 획득하게끔 촉진했을 것이다. 갈고리 다발은 이 발달의 일부였을 것이다. 이것이 섬엽과 이마 껍질을 위관자 영역과 연결하기 때문이다. 마음 이론의 발달에 중요한 또 다른 연결론은 1장에서 언급한 위세로 다발의 네 번째 부분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활골 다발이었을 것이다. 활골 다발은 관자엽의 다른 부분들뿐만 아니라 가족 이마 앞 영역과 위관자 영역과 관자마루 이음부를 잇는 주된 연결 통로다. 인간과 침팬지의 활골 다발에 대한 비교 연구 결과 활골 다발의 구조와 겉질 말단이 인류 진화 과정에서 크게 바뀌었다고 한다. 뇌 영상 연구들은 마음 이론에서 관자 마루 이음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일례로 12명의 지원자에게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에 대해 생각해보라는 주문을 했을 때 마음 상태의 귀인의 우측 관자 마루 이음부가 선택적으로 동원되었다. 우측 관자마루 이음부가 영어 약자로는 RTPJ인가 봐요. RTPJ. RTPJ는 마음 상태의 귀인의 매우 특이한 요소라는 관찰 결과가 나왔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12명의 자원자에게 가족 사진 속의 인물들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주문했는데 이때 우측 PTJ가 TOM 마음이론 사건을 상술하는 동안 특별히 관여했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요약한 논문은 우측 TPJ가 마음이론에 특수하게 관여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좌측 아래마루 영역이 자아에 대한 인식과 결부되는 반면 우측 아래마루 영역은 타인에 대한 인식과 결부된다고 보고한 연구다. 이는 자아와 타인에 대한 인식에서 뇌가 편측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관자마루 이음부가 타인의 마음을 읽는 결정적인 부위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이마 옆 구조를 포함한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기능한다. 타인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뇌 영상 연구들을 통해 앞뒷다발, 섬옆, 안쪽 이마 앞껍질의 활성화가 관찰되었다. 앞장에서 기술했듯이 앞뒷다발과 섬엽은 자아에 대한 사고의 결정적인 뇌 영역이므로 이들이 타인에 대한 사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놀랄 일이 아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두 뇌 영역의 중복되는 기능을 지적한 바 있다. 앞뒷다발은 마음이론과 연관된 과업의 결정적인 몇몇 영역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리고 섬엽도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메커니즘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고 여겨진다.
일례로 다른 사람이 다친 듯 보이는 영상을 피험자에게 보여준 연구에서 앞뒤 따발과 섬엽이 둘 다 활성화되었다. 이마엽에는 뇌의 마음이론 네트워크에 관여하는 다른 구조들도 있다. 이 중 하나는 이마극으로 지각, 정보 처리, 사회적 인지, 감정 처리 등의 기능에 중요하다고 일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아주 작은 호미닌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옛 호모사피엔스의 한 종으로 여기는 호모 플로렌시스의 두개골 또한 이마극이 확대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호모 플로렌시스 또한 마음이론을 발달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음이론 네트워크와 연결된 또 하나의 이마 앞 영역은 이마 겉질이다. 마음이론에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신경해부학적 측면이 있다. 1996년 원숭이의 뇌에 목표지향적 행동을 수행할 때마다 점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원숭이가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걸 볼 때에도 점화되는 신경세포가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이런 신경세포를 거울 신경세포라고 부른다. 뇌 영상 연구를 통해 사람도 섬역과 아랫마루 영역을 포함하여 겉질에 널리 분포된 거울 신경세포 네트워크를 지녔을 거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 신경세포들은 타인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거울 신경세포 메커니즘은 보다 일반적인 마음 읽기 능력의 일부 혹은 전조일 수 있다고 추정되어 왔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갑자기 주먹이나 공에 맞는 장면을 보고 우리가 흠칫하거나 끔찍한 고문 묘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움찔하는 것은 거울 신경세포 덕분이라는 것이다. 거울 신경세포가 마음 이론의 신경학적 토대를 이해할 수 있는 흥미로운 모델을 제기하긴 하지만 아직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기에는 시기상조다. 원숭이도 이 신경세포를 지녔지만 타인의 생각에 대한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이론과 신에 대한 믿음. 몇몇 연구자들은 마음이론의 획득이 신에 대한 믿음에 꼭 필요한 전제 조건임을 인정했다. 예를 들어 퀸스 대학의 벨파스트의 심리학자 제시 베링은 종교 본능에서 마음이론이 어떻게 신에 대한 가정으로 이어지는지를 상세히 다루었다. 그는 우리가 신의 마음을 상상할 수 있으려면 우선 마음이론을 습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우리는 신도 마음이론을 지녔으며 따라서 우리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상상할 수 있으리라고 가정한다. 베링이 요약한 바에 따르면 신은 마음이론에서 탄생했다. 호미닌이 신을 믿기 위해 마음이론을 습득해야 한다는 필요 조건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심리학자 아라 노렌자얀 가로 열고 거대한 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가로 닫고 과 옥스퍼드 대학의 생물학자 도미닉 존슨 가로 열고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가로 닫고의 최근 저서에서도 강조된 바 있으며 8장에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놓았다. 바로 앞전에 읽어드린 종교 본능 이 책은 알라딘에서 찾아보니까 절판이 됐고 매우 비싸게 팔리고 있어서 고정숙 보살님이라는 분한테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서 제본 좀 떠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아마 거의 내일 정도에 제본이 완성된다고 해요. 기쁜 소식이고 아라 노렌자란 거대한 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 책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이건 좀 찾아봐야겠네요. 신을 창조하고 신에게 마음 이론을 부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이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이 우리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는 믿음이다. 연구에 따르면 여러 종교에서는 신이 독특한 개개인으로서의 인간들,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속속들이 안다고 상상한다. 베링에 따르면 이는 우리 조상들이 마치 어떤 초자연적 관찰자가 자신의 행동을 주시 기록 심판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게끔 만들어서 요컨대 우리 조상들을 한 차원 높은 사회 질서로 인도했다. 마음 이론을 지닌 신을 창조하는 것의 또 다른 이점은 이를테면 벼락은 신들의 분노라든지 질병은 신들의 복수라든지 하는 식으로 아직 미지의 자연 대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놓고 가는 게 좋겠네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예. 신을 창조하고 신에게 마음 이론을 부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이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이 우리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는 마음이다. 안다는 믿음이다. 연구에 따르면 여러 종교에서는 신이 독특한 개인으로서의 인간들,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속속들이 안다고 상상한다. 베링에 따르면 이는 우리 조상들이 마치 어떤 초자연적인 관찰자가 자신의 행동을 주시 기록 심판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게끔 만들어서 요컨대 우리 조상들을 한 차원 높은 사회 질서로 인도했다. 마음 이론을 지닌 신을 창조하는 것의 또 다른 이점은 이를테면 벼락은 신들의 분노라든지 질병은 신들의 복수라든지 하는 식으로 아직 미지의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이다. 그렇죠. 신은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 싶은 것 같아요. 만들어졌다. 필요에 의해서. 켄터키 대학의 심리학자 윌 저비스도 마음 이론의 중요성에 대해 비슷한 이론을 개진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표상하고 추론할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 능력이 초자연적인 마음 또한 표상하고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마음 지각은 종교적 인지의 절대적 기초를 이룬다. 마음 지각은 신에 대한 믿음의 인지적 토대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저비스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신에 대한 믿음도 약할 것이라고 추론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자폐증 환자는 마음 이론이 일부 손상되었고 신맹으로 여겨진다. 저비스는 자폐 스펙트럼과 신에 대한 믿음 사이에 근소하지만 믿을만한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을 인용했다. 자폐증이 있는 청소년을 통제 집단과 비교한 한 연구에서 자폐 청소년 중 신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지지하는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이런 결과들은 마음이론과 유신론적 믿음의 연관성을 뒷받침한다.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추정 가능한 내용이었죠. 예. 저비스는 마음이론이 신에 대한 생각과 관계가 있으므로 이 두 사고 과정으로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일부분 중복될 것이라고 추론하기도 했다. 메릴랜드 베데스다에 위치한 미국 국립보건원의 디미트리오스
포지아니스와 동료들은 1년의 실험들로 이 추론을 테스트해보았다. 그들은 스스로 밝힌 종교적 독실함의 정도가 다양한 피험자들을 상대로 피험자들이 생각하는 하느님의 관여도, 하느님의 분노 정도, 그리고 종교교리에 대한 질문에 답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을 뇌 영상으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첫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서 마음 이론으로 활성화되는 뇌 영역과의 근소한 중복이 관찰되었고, 연구자들은 종교적 믿음에는 뇌에서 추상적 의미 처리, 상상, 그리고 의도와 관련된 마음 이론과 정서적 마음 이론을 수행한다고 익히 알려진 네트워크가 동원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네안데르탈 호미닌이 신을 믿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들은 모종의 마음 이론을 습득한 듯 보이지만 신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2차 순위 마음 이론은 아직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자신을 과거와 미래로 온전히 투영하고 과거 경험을 활용하여 미래 계획을 세우는 능력을 습득하지도 못했다. 요컨대 그들은 아직 신을 창조하고 숭배할 만큼 인지적으로 성숙해 있지 않았다. 이 질문은 뒷부분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약 20만 년 전 네안데르탈 호미닌은 현생 호모사피엔스보다 더 큰 뇌를 가졌다. 그들은 영리했고 자아에 대한 인식과 타인에 대한 인식을 둘 다 갖추었던 듯 보인다. 이러한 능력의 결합은 식량 획득, 전쟁, 교역, 재생산에서 네안데르탈인에게 상당한 진화적 이점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그들은 타인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사고에 대한 성찰 능력과 과거와 현재에 대한 상세한 인식을 이용하여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은 아직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약 10만 년 전에는 호미닌이 영장류 조상에게서 분리되어 나온 지 이미 590만 년이 흐른 상황이었다. 우리가 영장류에서 분리된 후 현재까지에 이르는 시간의 99%가 흐른 셈이다. 그 남은 10만 년 동안 호미닌이 앙코르와트와 샤르트르 성당처럼 신을 숭배하는 기념물을 건조하고 맥베스와 메시아를 쓰고 달로 날아갈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바야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다. 예, 그렇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쭉 따라가 보니 더더욱 놀랍지요. 과연.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좀 쉬었다가 4장 초기 호모사피엔스 성찰하는 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